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를 상황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33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하나씩 제시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한 전권교체를 요구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원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개헌과 권력구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제왕적 권력의 폐단을 뼈저리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헌은 시대정신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여론이 75.4%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51%를 득표한 세력이 인사, 예산, 정책 등 국가의 모든 자원, 권력 자원을 100% 독식하고 나머지 49%의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승자 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야는 사활을 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었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로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 것이 지난 70년 동안의 우리의 헌정사였습니다. 국민의 다수가 개헌에 찬성하는 의미는 이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치를 하라는 요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짓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병행돼야 정치개혁의 시너지가 발휘될 것입니다.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국정에 반영되고 대화를 통한 협치의 가능성도 더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퇴임할 때는 단 한 명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못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낼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명권 등 기본권 신설과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을 통해 개헌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협치를 주도하고 개혁을 선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기필코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외교안보와 국방에 있어서는 조단의 조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대위원장께서 참석해서 우리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회동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태도는 매우 유감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한다면 가서 당당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로서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 자리마저 거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국정농단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청와대가 전 정부의 캐비넷 문서를 발표하는 태도 의아하고 한심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모든 문건이 마치 범죄 조직의 문건인 것처럼 연일 발표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방송사에게
생중계를 하도록 유도한 것도 지나친 처사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가 벌써 2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청와대에 입주한 지가 2달 10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사하면 다 청소하고 그리고 캐비넷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찾아볼 거 아닙니까? 이제 2달이 넘어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하는 것들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발견된 문서 가운데 일부는 지금 국무총리 국정실장 홍남기 국정실장이 자기가 정무기획비서관 시절에 중립적으로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서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모든 문서가 범죄 집단의 문서는 아닙니다. 전임 청와대 비서실이 이런 기록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일부러 은폐했던 범죄 집단의 증거인 것처럼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왜곡하지 말고 발견된 문서들을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보훈 인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차관급 인사 8명 중에 친문 또는 대선 캠프 출신이 5명입니다. 자진 사퇴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장관급 20여 명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빼면 나머지는 직간접적으로 캠프에 참여했거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 또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천명했던 5대 비리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도 사과나 해명도 없습니다. 이제 장관 인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줄대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얼마나 또한 보훈 인사, 코드 인사가 넘칠지 우려스럽습니다. 청와대는 버려야 할 울타리 의식은 버리지 않고 지켜야 할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은 지키지 않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과거 정권의 회전문 인사, 수첩 인사 등 인사 실패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청와대가 정권의 성공을 위해 버려야 할 인사 원칙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인사 원칙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핀셋 규제라며 6.19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을 기점으로 일시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듯 했던 부동산 시장이 대책 이후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6.19 대책을 강남 아파트 시장을 정조준한 대책이었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4구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6.19 대책이 수요 규제에만 중점을 두어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방안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자금은 더욱 늘어나고 내 집 마련 심리가 위축된 것도 아닌 만큼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가격만은 잡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셀 수도 없는 규제와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집값을 가장 크게 올려놓은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 대통령도 결국은 부동산 정책 말고는 꿀릴 게 없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현상인 집값 문제를 서너기나
정의의 문제로 보는 탓에 생긴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오히려 투기 세력에 농락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러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발생하는 경제 현상을 정부가 냉철한 정책적 수단으로 적절히 규제하고 방향을 선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부의 남북 회담 제의를 환영합니다. 남북 체육 교류에 관해도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이 회담 제의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좋은 시도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점에서 이번 회담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사와 민간 교류 부분 외에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남북회담 제의가 있습니다. 바로 남북 체육 교류입니다. 지난달 제가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자격으로 모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가서 북한의 장웅 IOC 위원과 4차례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측의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제안에 대해서 장웅 위원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남북 당국자 간의 회담이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만일 이번 회담에 체육교류가 의제로 추가되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나아가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해빙 무드로 접어들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정부가 시도 중인 다방면의 남북 대화 시도를 적극 환영하며 남북 체육 교류에 대한 회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소위 저하고 황주홍 간사님이 참여하셔서 활동하셨는데 황주홍 간사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결위 소위가 지난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연일 새벽 2시경에야 종료되는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예산을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추경이 국가재정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추경이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사실상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주장하는 일자리 11만 개 중에는 노인 일자리가 3만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라기보다는 한 달에 22만 원, 최근에 인상해서 27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느냐, 단기성 알바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복지다. 그걸 일자리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데 각 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청년 실업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기금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었고, 이 부분을 서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이제 이 추경의 핵심은 공무원 증원에 관련된 80억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논의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서
이 논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그 원내 각 그 당의 지도부에서도 상당한 그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깊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시 반에 간담회를 시작하고 10시에 소위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논의 그 추세로 봐서는 2시에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기는 시간상 좀 어렵지 않나. 이 예결 추가 경정 예산안은 아마 상당한 그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국회에서 비판을 하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지나치게 가지면 인수위 기간이 없었다. 또 뭐 100일이 안 된 정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역봉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대북 문제만은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물 터시이 나와요. 아마 과속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과 대북 제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어제 남북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방금 우리 이동섭 위원님께서 그 체육교류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그동안 오랜 기간 막혔던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번 회담 제의를 환영하며 진정성 있는 북한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만약 이번 군사회담이 성사된다면 2014년 10월 이후 무려 33개월 만에 개최되는 공식 회담이며 정부가 제안한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10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면 2015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대북정책 주도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이후 정부가 가시적인 남북 교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미 하원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통신회사에 대한 제재안을 채택하는 등 강도 높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와는 달리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며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하다가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제공조에도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간 정치적 갈등과 분리하여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인륜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0년 이후 총 20차례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고작 사회에 그치는 등 보수 정권 시절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상봉 정례화 등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상봉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고령으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이산가족이 현실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수건인 이산가족 상봉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정치의 영역인 군사회담과 비정치적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은 전혀 다른 현안으로 구분하여 접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성과 내기에 극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남북 대화와 교류를 과속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분리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 원내대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도 또한 새만금 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은 30여 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공공주도의 국가 사업이었던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대 국정과제에서 새만금 사업이 누락되었습니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6대 정부를 거치는 동안 명목상으로 남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목사업이었습니다. 30여 년에 걸쳐 총 22조 2천억 중 이미 7조가 투자되었고 단군 이래 최대의 영토 확장 공사였으며 전북의 유일한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이러한 새만금 사업과 관련 역대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19일 발표 예정인 100대 국정과제에서 새만금이 빠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산업도시, 세종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 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고 명목되어 있습니다. 100대 과제에서는 빠지고 892제의 세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표현 그대로 빌려오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판, 국정운영의 설계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100대 과제에서 빠진 새만금은 방위나 위도의 지침이 되는 가장 빛나는 별 북극성이 아닌 수많은 별자리 중 하나인 원오브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위상이 격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정 100대 과제가 국정운영의 설계도라는 측면에서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토목싸움을 대표하는 대들보에서 석가래로 전락되었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국정 100대 과제 누락이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새만금에 대한 애산홀대로 이어지는 비극적 애고편이나 서곡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다행히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 교통망 조기 구축을 명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행할지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을 국정 최대의 핵심 과제로 채택 불균형과 낙후, 소유 상징인 호남인들에게 한 줄기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찔끔비에 그친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휴 결과를 가지고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국가 주도의 100대 과제로 격상시켜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채를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공공부문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 후보자가 복지정책을 위한 국채 발행에 반대했었다는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갈등 사회의 원인과 해법을 논하자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정치인들은 어렵게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손쉽게 국채를 발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발행은 당분간 국민연금기금에서 흡수할 수 있으니까 매우 쉽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2011년보다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여건은 더 나빠졌는데 박 후보자는 왜 입장이
돌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니까 학자의 소신은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까? 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장이 바뀐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LED하고 공무원 증원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타결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늘 대표반 회동에서 또 어느 정도 논의를 하겠지만 논의 우리 국민의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공무원 증원은 이미 올해 목적 예비비에 500억이 이미 잡혀 있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80억의 추경을 굳이 하겠다는 그런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500억이 목적 예비비로 잡혀 있는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공무원의 증원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뽑으면 연금까지 우리가 계속 몇십 년 동안 공무원 연금을 지급할 때까지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의 수요 자체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이렇게 계속 뽑아서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소방이라던가 일부 분야에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공무원 구조개혁과 업무 전환 배치가 선행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법령은 공무원 총정원을 법령으로 이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 국민들의 공복을 뽑는데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지 공짜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책임 있게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면 국민 혈세로 생색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임기만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5년 임기만 보장되어 있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정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1년 이상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결정된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불 능력이 안 되면 거기까지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불 능력이 안 되는데 여기저기서 끌어서 이것을 타결하는 것은 대책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최저임금분을 3조 가량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충당하려면 정부가 지원금을 직접 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 궁여지책에 대해서는 한편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란 어마어마한 세금이고요. 이것은 그 성격을 보자면 약간은 기본소득의 성격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도입을 할 때는 최소한 국회와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최저임금 부분을 보완하는 기본소득 개념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 역시
1년 가까운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소득주도 성장의 그 취지와 정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 너도나도 대선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 서민 경제 부문이 그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불 능력의 격차가 큰 경우 그런 경제 구조에서도 섣불리 소득주도 성장이 그대로 통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변환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 고민하고 제대로 해서 우리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공개 말씀 하실 분이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